가장 은밀한 심해의 위협, 현대전의 다윗으로 불리는 잠수함. 1970년대 초반, 북한은 이미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잠수함을 도입해 운용 중이었고 76년부터는 직접 잠수함을 자체 건조하는 수준에 이른다. 반면 잠수함 세력이 전무했던 대한민국. 따라서 대부분의 수상함을 대잠작전에 투입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효과적인 해군 전력 구축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던 잠수함 획득. 우리가 만든 함정으로 우리 바다를 지키자는 슬로건 아래 함정 독자 건조를 시작한 해군은 비밀리에 잠수함 획득 준비를 시작한다. 그 첫걸음으로 1973년 독일로 파견된 김용수 중령과 김흥열 대위. 2년간 잠수함 설계 핵심 분야의 기초 기술을 습득하고 돌아온 그들은 과연 한국 최초의 잠수함을 개발할 수 있을까? 경험도 기술도 없이 해군력 증강에 대한 열망만으로 시작한 잠수함 개발. 진해연구소에서 시작된 잠수함 개발은 무사히 진행될 수 있었을까? 돌고래 사업을 이끈 두 주역, 김용수, 김흥열 박사와 함께 은밀하고 위대한 잠수정 개발 도전사를 알아보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대한민국 첫 잠수정, 돌고래 개발 건조에 얽힌 이야기, 오늘 그 세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합니다. 먼저 한국 최초의 잠수정 돌고래 개발 사업을 주도하셨던 김용수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수입니다. 역시 돌고래 잠수정의 개념 설계를 책임지셨던 김흥열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흥열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이제 그 돌고래에 대한 기본적인 이 이야기를 좀 나눠봤었는데요.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개념 설계에 관련된 부분들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977년 6월 드디어 이제 돌고래 잠수정이 이제 개념 설계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개념 설계를 하려면 이제 이 잠수정을 어떤 목적으로 운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돼야 되고 그 결정 여부에 따라서 이제 내용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김용수 박사님, 그런 의미에서 이 돌고래 잠수정의 운용 개념 어떻게 설정이 되었습니까? 돌고래 그 작전 운영 개념은 먼저 특수 요원에 한 특수 작전 지원과 공격 기뢰 부설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목표 해안 또는 그 항구 접근로로 깊숙이 침투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잠수정이 유리합니다. 세 번째는 어뢰 공격입니다. 수상함이나 이 함정을 적극적으로 탐색 공격하기에는 속도와 어뢰 숫자 면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자기 보호 목적으로 또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뢰로 공격하는 제한적인 임무로 하였습니다. 앞에 언급한 세 가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돌고래가 매우 효율적입니다. 돌고래는 비록 선체가 작아 제한을 받지만 그림과 같이 작전 기지 또는 안전 해역까지는 모함 또는 자력으로 이동한 다음에 작전 해역으로는 독립적으로 이동해서 항구 또는 연안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장점이 돌고래에게는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운용 개념이 먼저 이제 정해지게 되면요, 대략적으로 잠수정의 이제 성능을 이제 정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은현 박사님. 이제 잠수함에는 이제 작전 수심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예. 예, 우선 이제 그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주시고요. 이 돌고래 잠수정의 작전 수심은 어떤 목표를 두고 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돌고래 이제 최대 자망 수심 하는 성조원들이 돌고래를 운영하면서 내려갈 수 있는 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앞서 이제 김영수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실적으로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수단은 음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음파는 수온에 의해서요, 이 굴절이 되는데요. 수 표면에서는 햇빛이 나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기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게 음파가 굴절이 싹 수 표면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굴절되는 것을 수온 약청이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저 밑에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축함에서 이제 음파를 보내면 잠수함을 잡기 위해서요. 굴절이 되어서 이렇게 위로 꺾여져 버려요. 그래서 그 사이에 그 음파가 도달하지 않는 사이에 이제 잠수함이 숨게 되면은 구축함으로서는 잠수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를 갖다가 이제 소나 음영구역이라고요. 소나 블라인드 존이라는 이렇게 용어를 써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잠수함을 설계할 때 제일 이제 우선시 돼야 될 것이 얼마만큼 내려가는 잠수함을 설계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돌고래는 이제 제가 기준으로 잡은 것이 뭐냐면 이 수온 약청, 수온이 변한 약청 이하로 내려가게끔 이렇게 했었어요. 그 이하로 내려가면서 또 우리 돌고래가 기동성이 상당히 좋다면은 수온약청 위로 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기동을 하면서요 소리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소리가 큰 북한의 잠수함을 갖다가 우리가 먼저 들을 수 있는 그런 상당한 유리한 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잠수함이 내려갈 수 있는 작전할 수 있는 최대 수심을 수온약청 이하로 딱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수함에는 저희가 그러니까 설계자가 제가 내려가는 수심을 시험하는 수심을 정했습니다. 그것은 잠수함이 내려갈 수 있는 운용자가 내려갈 수 있는 최대 작전 수심의 20% 더 깊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시험 수심이라고 하죠. 그래서 시험 수심을 그 다음에 더 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설계하는 기준 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수압을 많이 받으면 잠수함이 이제 소성 변형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선체가 휘어지고 이런 변형을 일으키는 그 순간의 수심을 갖다가 우리가 설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은 설계 기준 수심은 이제 우리 시험 수심의 2배가 되도록 이렇게 해서 돌고래를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제 돌고래 잠수정은 이제 상업용이나 연구용이 아니라요, 이제 군사용으로 개발된 잠수정입니다. 당연히 무장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첫 잠수정인데다가 또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서 이 무장 수준을 정하는 것도 쉽지 않게 좀 어렵게 좀 정했을 것 같은데요. 이 무장 체계 개념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우리 김은현 박사님께. 특히 이제 기뢰 부설 장치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돌고래가 이제 저건 소형 잠수함이기 때문에 의뢰를 갖다가 어디에 설치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압력 선체, 승조원들이 거주하고 지휘 통제 장치가 있는 그 안에다가 이제 돌고래 무장을 탑재하게 되면 내부 스페이스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압력 선체 밖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장이 무거우면, 그러니까 의뢰 발사관이 무거우면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아주 경량으로서 발사할 수 있는 그 장식, 그러니까 의뢰 발사관 내에서 의뢰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식 의뢰 발사관, 스윙 아웃 발사관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갖다가 채택을 해서 설치하도록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뢰 부설 장치입니다. 기뢰 부설 장치는 통상 잠수함에서 의뢰 발사관을 통해서 이렇게 부설을 해요. 그런데 이제 장식 의뢰 발사관에서는 이게 기뢰가 이제 자기 자체의 자리에서 나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특수한 장치를 갖다 설치해가지고 밀어내는 이런 장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좀 소리도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기뢰 부설하는데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리게 됩니다. 돌고래는 의뢰 발사관이 이제 2개밖에 없기 때문에 별도로 기뢰와 별도로 압력 선체 밖에 기뢰 부설 장치를 갖다가 설치하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뢰를 갖다가 어떻게 부설을 하느냐 하는 것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 밖에 이제 기뢰를 이제 수평으로 이렇게 놓고 떨어뜨리는 방법도 있고요. 수직을 놓고 떨어뜨리는 방법, 그럼 경사를 놓고 떨어뜨리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택한 것은 뭐냐면은 독일 206 잠수함에서 마인벨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거기에 나오는데요. 그거와 같이 이제 자기 자력으로, 그러니까 자기 중량에 의해서 용격으로 조정을 하면 뚝 떨어지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음도 적게 들리고 아주 빠르게 정숙하게 불설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중 침투정입니다. 수중 침투정은 이제 돌고래 밖에 이렇게 부착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탈 부착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 위급 상황이 있으면 이 버려야 되죠. 돌고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래서 원격으로 수중 침투정을 버릴 수 있게 이렇게 했었습니다. 예.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정전 직후 치열한 권력 투쟁과 반대파 숙청을 마친 김일성은 제2의 6.25를 선언하며 또다시 남침 준비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한 대표적인 군사력 확장 계획이 바로 잠수함 개발이다. 김일성은 또다시 전쟁을 일으킬 경우 바다를 장악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았다. 6.25 전쟁 당시 기습적으로 38선을 돌파해 파죽지세로 승기를 잡는 듯 했지만 제해권을 잡지 못해 유엔군 참전을 허용했고 인천 상륙작전을 막지 못해 전세마저 뒤집힌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또다시 남침을 감행할 경우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남한의 주요 항구는 물론 해안선 전체를 장악하기 위해 대규모 잠수함 획득에 나선 것이다. 그렇다면 한반도 바다가 잠수함을 운용하기에 적합할까? 잠수함을 운용할 때에는 수심과 조류, 수온, 그리고 해저 지형의 관측이 매우 중요하다. 한반도의 경우 동해, 남해, 서해는 잠수함 운용 환경상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 먼저 동해는 수심이 1000에서 3000m로 비교적 깊은 편이다. 따라서 대형 잠수함의 고속 기동이 가능하다. 또한 난류와 한류가 만나 수온이 급격하게 변하고 따라서 소리가 멀리까지 전달되기 때문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잠수함이 유리하다. 그에 비해 남해는 수심 100에서 150m, 서해는 50에서 100m다. 특히 서해 연안은 수심이 50m 이하에 불과하다. 따라서 대형 잠수함은 기동에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 70년대부터 많은 잠수함을 개발해온 북한은 바다의 환경과 임무에 맞추어 다양한 규모의 잠수함을 투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뒤늦게 잠수함 개발에 뛰어든 한국은 단 하나의 모델로 3면의 바다를 모두 지켜야 하는 상황. 과연 돌고래 개발팀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갔을까? 네, VCR 영상 잘 봤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개념 설계 관련돼서 몇 가지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압력 선체의 구조를 결정하면서 또 상당한 또 어려움을 또 겪었다고들 하시는데요. 우선 김영수 박사님, 이 잠수함에서 압력 선체와 외부 선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아울러 압력 선체의 구조를 결정할 때요, 우리가 어떤 점들을 좀 고려하면서 전개하셨나요? 네, 그 압력 선체와 외부 선체로 그 잠수함은 되어 있습니다. 그 압력 선체는 잠수함이 그 잠수할 때 자연적으로 그 수압을 받게 되는데 그 수압에 견딜 수 있는 선체가 압력 선체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 그 잠수함이 얼마나 깊이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그 이 압력 선체가 얼마나 그 이 견딜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죠. 다시 말하면은 압력 선체의 재질, 또 그 설계 기술, 또 그 제조 기술, 이것에 다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외부 선체는 그 압력 선체를 매끄럽게 유선형으로 매끄럽게 싸고 있는 선체로 그 이 저항을 적게 해주고 따라서 그 수압을 받지는 않습니다. 돌고래를 그 설계할 당시 우리가 고려할 수 있었던 그 세 개의 압력 선체 그 형을 보면은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 첫 번째는 독일의 그 타입 21입니다. 이 잠수함은 그 위아래로 압력 선체가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는 그 무거운 배터리를 그 실었고요. 또 두 번째는 네덜란드의 그 돌핀형입니다. 이것은 3개의 압력 선체가 삼각형으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데 그 아래 2개에는 배터리하고 그 추진 기관실, 추진 장치를 탑재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가 그 한 개의 압력 선체로 되어 있는 건데 그게 209 타입입니다. 독일의 209 타입. 현대의 그 잠수함은 대부분 이런 그 싱글 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개 모두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단일 선체로 할 때는 공간 배치를 그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면이 있는데 그 길이가 좀 길어지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돌고래의 그 단면 형상은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그 압력 선체와 외부 선체 사이에 무장들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압력 선체 자체는 단일 선체하고 유사한데 좀 독특한 형식으로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예. 지금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좀 잘 주셨는데요. 압력 선체의 수압을 지탱하기 위해서 만드는 부분들, 또 이제 그 외부 선체라고 하는 것이 압력 선체를 감싸면서 저항을 잘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이라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김 박사님.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돌고래 잠수정의 이 압력 선체 구조의 이 그 기본적인 과정을 어떻게 결정됐는지 궁금한데요. 네. 특히 이제 그 부분 중에서 이 강도 계산을 하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얘기인데 어떤 얘기입니까? 네. 우선 저희가 압력 선체의 직경을 갖다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첫째 요인이 뭐냐면은 압력 선체는 이 둥그러지죠. 그러니까 둥근 원주 방향으로 이제 늑골, 그러니까 프레임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 수압을 견딜 수 있게요. 그런데 그 프레임의 간격을 이제 독일 206급 잠수함 대략 50cm 간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사이에 이제 프레임 사이에 장비를 싹싹 집어넣는 거죠. 공간 활용을 위해서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장비가 아직까지 확정 안 되고 또 독일 장비를 그대로 다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프레임 간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으로 줄였어요. 그 대신 이제 프레임 위에 장비를 놓게 했어요. 그러나 프레임의 높이가 적기 때문에 이제 장비가 이제 효과적으로 설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킹 프레임, 그러니까 강정 늑골을 갖다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은 그 프레임이 있고 큰 프레임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걸 강력 늑골이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을 이제 어떤 간격으로 넣을 것이냐 또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장비가 큰, 예를 들어서 주 배전방 같은 것은 이 강력 늑골에 영향을 받아요. 서로 간섭을 일으키죠. 그래서 그런 것들, 큰 장비들이 어떻게 갈 것이냐. 그 다음에 닥터 같은 것은 강력 늑골을 지나갈 수는 없으니까요. 이 위치 같은 게 이것을 고려해서 이제 강력 늑골에 이제 간격을 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뭐냐면 배터리입니다. 그 배터리 높이가 있고, 그 다음에 배터리 위에 통풍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배터리에서 수소가스가 나오기 때문에요. 통풍이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이제 있어야 되죠. 사람이 서고, 그 다음에 위에 또 장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종으로 신장을 갖다가 얼마로 기준으로 잡을 것이냐, 그 다음에 체계 크기를 얼마나 잡을 것이냐, 이것들 처음부터 고려를 해가지고 압력 선체의 직경을 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아까 질문하셨던 압력 선체의 이제 강도를 계산해야 돼요. 강도를 계산하는데 이게 비선형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반복해서 이렇게 피드백을 해서 계산 결과를 다 입력시키고 이렇게 해야지 계산한 경우가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통상 아침 6시부터요, 밤 9시까지 계속 계산하면 이제 한 경우가 이제 계산이 돼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우리 핸드폰에 있는 수준의 계산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하죠.
하루 종일 합니다. 새벽부터 밤까지요. 그것을 한 6개월 정도 하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요. 이제는 눈 감고도 압력선제 설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계산하고 결과를 갖다 다시 검토하고 또 설계 적용하고 또 다시 계산하고 이것을 6개월 동안 했었죠. 밤새도록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도 저는 그냥 머릿속으로 우선 압력선체를 설계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계산으로 확인을 하죠. 그리고 요사이는 이제 컴퓨터가 상당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컴퓨터로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 계산기를 두드려가면서 정리를 했는지 나중에 기이한 현상, 계산기 없이도 이제 나올 만큼 이제 하셨다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이제 그렇게 개념 설계를 마치고요. 드디어 이제 1978년도 11월 7일 날 이 개념 설계 도면과 소요 예산을 갖고서 이제 해군 본부로 이 자료가 이송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 예산 승인이 해군 본부에 또 상당히 또 어려움을 또 겪었다고 하는데요. 김홍수 박사께서 그 당시 또 책임자로 있었기 때문에 많은 또 고충이 좀 있었을 텐데 어떠셨습니까? 예, 그 개념 설계 결과물을 그 해군 본부에 그 송부하고 그 건조에 필요한 그 예산 또 시험 평가에 필요한 예산을 해군에서 반영해 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돌고래가 시작점이지만 그 건조한 다음에 우리는 해군에 양려해서 작전에 투입할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해군에서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게 되었죠. 예. 그 건조 예산은 약 82억이었습니다. 그 이 예산은 그 연구소의 그 연구 개발 그 예산하고 연구 인력에 대한 그 예산은 그 제외된 것으로 그때 당시로는 큰 예산이었습니다. 결국 해군에서는 책임 문제와 또 예산을 반영해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군에서는 그 예산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가연에서 국가연 예산을 할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가연 지휘부에 우리가 설계하고 건조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을 그 표명하고 또 효과를 설명해서 그 예산을 그 할애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 그 과정이 이제 쉽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돌고래의 개발 확신과 또 필요성을 또 설명하기 위해서 또 옆에서의 또 지원 사격이 또 굉장히 중요했었을 것 같은데 당시 이제 진해기계창의 창장이셨던 이 서정욱 박사가 또 결정적인 또 이 도움을 주셨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박사님? 제 서정욱 박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연구 개발도 하나의 세일즈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자동차를 팔 때 세일즈맨들이 이렇게 영업 활동을 하듯이 너희도 영업 활동을 해봐라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딱 감을 잡았어요. 그러면서 조금 더 질문하니까 슬라이드 같은 걸 만들어서 착하니 비추어주면서 설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연구원들하고 슬라이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원본을 만들었죠. 그래서 문구점에 가서 칼라도 가져오고 해가지고 그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 설계를 갖다가 그림을 나타내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딱 한눈에 봐서 누구나 다 쉽게 알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했었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요사이는 이제 파워포인트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싹 그려가지고 파워포인트로 보고 또 수정하고 할 수 있지만 그때는 실제 저도 그렸어요. 김 박사님도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또 비교도 하고 했었는데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수소문 끝에 서울에 있는 신영사라고 하는 그때 그 잘하는 곳이 있다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샘플을 보내가지고 하나 슬라이드를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만들어 왔었어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영사를 통해서 슬라이드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우리 사상을 이제 그 신영사 직접 도안하는 분한테 이제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본을 무슨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보내주면 그쪽에서 이제 그걸 보고 좀 깨끗하게 그려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비춰주곤 했는데 그 성과는 상당히 대단했습니다. 뭐냐면 우리 자체 시연회에서도 다들 깜짝 놀랐고요. 국가과학연구소 이제 지휘부에다가 이제 설명하죠. 저희 최고의 목표는 여사를 따는 겁니다. 그래 하니까 상당히 이제 신뢰도도 올라가고 또 이해도 잘해주고 했었습니다. 김영수 박사님과 저하고 이제 그걸 가지고 해군본부에 갔어요. 그래서 해군본부 이제 그 체계분석실에 가서 이제 설명도 하고, 그다음 해군 총장님하고 그
참모부수인 데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바로 알아듣죠. 내용을 바로 보고 하니까요. 그래서 모든 것이 문제가 없는데 단지 이제 예산을 누가 이제 내느냐 하는 그것만 이제 토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산 승인도 세일즈다라고 하는 그 일념 하나의 다양한 뭐 칼라 슬라이드 동원을 해서 이제 노력했던 것들을 이제 보여주셨는데요. 김영수 박사님, 그 당시에 이제 보통 이제 평생 동안 설계도와 이제 기계만 다루었었던 이런 분들이 요걸 예산 승인을 받기 위해서 서울까지 올라가서 직접 슬라이드를 만들어내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는데요. 결국 이제 해군의 예산 문제가 승인이 된 거죠? 예,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 김우절 박사가 그 이야기한 그 슬라이드 만드는 그 아이디어를 제공한 분이 그 서조국 박사인데요. 그분은 진해기의 장장으로 내려오시기 전에 그 대전에서 통신기 사업을 하셨습니다. 통신기 사업을 하시면서 그분이 체득한 경험에서 그 나온 아이디어거든요. 이제 그분은 후에 그 연구소 소장을 하셨고 또 그 과기처 장관을 또 하셨죠. 그 아이디어대로 만든 이 칼라 슬라이드가 효과가 매우 컸습니다. 우리가 그 김 박사하고 같이 뭐 해군 본부로 국방부로 또 국가연 그 지휘부로 돌아다니면서 설명하는데 힘은 들었지만 돌고래를 알리고 또 우리의 능력을 알리는데 아주 그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해군으로부터 예산을 받지는 못했지만 돌고래가 그 건조 완료되고 또 인수 시운전과 해군에서의 부대 실용 시험 평가가 완료되면은 그 해군에서 인수해서 작전에 투입했다고 그 해군에서 그 약속을 했죠. 예, 또 그렇게 됐었군요. 이제 저희가 이제 수상함 개발사를 다룰 때도요, 수조에서 모형선으로 실시하는 이제 추진 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수함은 모든 면에서 이제 수상함과 다르기 때문에요, 이 추진 성능 시험하는 방법도 좀 다를 것 같은데, 김 박사님, 이 잠수함 추진 성능 시험의 뭐 일반적인 설명들 어떻게 좀 이루어졌습니까? 예, 그 78년 개념 설계를 설계할 당시 다행히 그 선박연구소에 그 대형 수조가 완공이 되고 시험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78년 11월에 그 이 수조를 이용해서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은 5대1로 축소된 돌고래 목재 모형선을 이용해서 수상, 수중, 또 스노클 상태에서 그 저항 측정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수상함은 그 수상에서의 그 저항 측정 시험으로 끝나지만은 그 돌고래는 그 수상에서 또 수중에서 또 스노클 상태에서 시험을 해야 됩니다. 돌고래는 그 수중 작전이 그 기본이기 때문에 그 수중에서의 저항 시험이 기본입니다. 돌고래의 그 모양은 그 선수가 둥글고 매끈해서 그 수중에서 수상보다도 저항이 적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은 그 모형선을 보이기 위해서 그 수상에서의 그 저항 시험을 그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선수파로 그 수중에서의 그 저항보다 저항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수중 속도에서의 저항에다가 추진기의 효율을 그 고려하게 되면은 추진 모터의 그 파워를 얻게 될 수 있고 또 추진 모터의 파워를 그 고려하면은 효율을 고려하면은 그 축전지의 용량과 수중 최적 능력이 나옵니다. 수중 체제 능력이 나옵니다. 또 수상과 스노클 상태의 속도는 결국 같은 방법으로 그 최대 속도가 얻어지게 됩니다. 예.
결국 이제 수상에서 수종에서 또 스노클 이 세 단계에서 다 시험을 또 하게 되는데요. 이제 뭐 거기서 이용되는 모형선이 목재도 또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자료에 보니까 이제 FRP 모형선도 이제 활용하셨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전에 저희가 기뢰 소해함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소재로서 사용됐다라고 그렇죠. 해서 예, 이제 이미 예, 좀 들은 바가 맞습니다. 있는데요. 이 돌고래 잠수정 설계에서는 어떤 시험을 위해서 이런 과정들이 필요했습니까? 네, 저희가 조종 성능 시험, 그러니까 돌고래가 수중에서 이제 기동을 갖다 제대로 하는지 바로 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필요한 그런 기동을 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갖다가 저희가 예측하고 또 시뮬레이션해서 확인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종 성능에 대한 모형 시험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장비, 그러니까 서버 PMM이라고 해서요, 평면 강제 운동 장치 막 이렇게도 용어를 쓸 수 있는데요. 그것을 갖다가 저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79년에 미국에서 저희가 사가지고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박연구소 수조에다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모형 선언을 갖다가 5대1로 FRP로 만들었는데요. 그 모형 실험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게 돌고래라고 하죠. 그러면 돌고래를 이렇게 흔들어요. 달리면서요. 이렇게 흔들었다가 또 이렇게 흔들어요. 흔들고 또 이 돌고래 옆으로 누워가지고 그림에 보는 것 같이 또 이렇게 흔들어요. 많이 흔들면서 이렇게 시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모형선이 강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목재는 부서져요. 그래서 FRP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험을 하고 나면은 무엇을 얻을 수 있냐면은 이제 몸체, 그러니까 선체죠. 선체와 이제 앞뒤 타의 그 어떤 유체역학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그 개수값을 갖다 저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개수값을 가지고 이제 운동 방정식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갖다 시뮬레이션 하죠. 시뮬레이션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터닝을 하느냐 수중에서요. 그렇지 않으면 상하 기동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저희가 분석을 합니다. 지금 그림에 보는 바와 같이 이제 선회하는 특성과 상하 기동하는 특성을 갖다가 시뮬레이션한 결과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 결국 이제 목재가 좀 약하기 때문에 이제 강한 소재가 필요했고 강한 소재였기 때문에 이제 FRP를 사용하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요. 이 밖에 다른 시험들이 많이 진행됐다고 하는데 오늘 어떤 실험을 통해서 어떤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그럼 또 이제 돌고래가 그 스노클 항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파도가 이렇게 치는 곳에서 상태에서 스노클 항해를 해야 되는데요. 스노클 마스트가 이제 수면에서 약 한 50cm 내 60cm만 끄집네요. 많이 내면 이제 노출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파도가 치면은 스노클 마스트가 물에 잠기게 돼요. 그러면 이제 스노클 헤드 발브라는 것이 있어서 빨리 그 밸브를 닫아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것이 파도는 수심에 따라서요. 수심이 깊어지면 자꾸 파도의 영향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돌고래가 어느 정도의 수심에서 스노클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냐, 어떤 파도까지 우리가 스노클 항해를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갖다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이 수면 하에서 바로 밑에서요, 어떤 움직이는 잠수체에 대한 거동을 갖다가 파동해서 일어난 거동을 갖다가 이론적으로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는 학교도 없었고 교수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재미나는 것이 처음에 구조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압력선체 설계를 하고 나니까 유체 역학 하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유체역학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하고는 그다음에 이것을 이제 모형 시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야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파도를 일으킨 수조가 부산대학교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부산대학교에 가서 이제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파도에 의해서 이게 어떻게 움직이냐 하는 걸 시험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시험이 뭐냐면 기뢰 부설 시험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돌고래가 달리면서 기뢰를 갖다 부설을 하기 위해서 기뢰 부설 문을 제대로 열고 닫고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기뢰를 부설을 제대로 하느냐 하는 시험을 갖다가 이제 부산대학교 수조에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주로 이제 야간에 휴일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 파도를 일으키면 상당히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나고 전기도 많이 들죠. 그 다음에 기뢰 부설을 하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쿵쿵 하고 났습니다. 그러니까 부산대학교에 있는 행정요원들이 깜짝 놀랐어요. 휴일에 뭐 파도가 치고 이제 쿵쿵 하고 소리가 나고 하니까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 하면서 또 전기요금이 펄쩍 뛰었죠.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이제 우리 조선공학과 지도교수한테다가 이게 무슨 일이냐고 말이죠.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래저래
둘러대느라고 상당히 애를 먹은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 오늘은 첫 잠수정인 돌고래 개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김웅열 박사님. 이제 그런데 이제 시험을 위한 모형들로 제작된 것이, 모형만 제작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로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아크릴로 된 모형을 이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예. 이 어떤 용도로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저희가 이제 5대1 크기로 좀 길이가 상당히 길죠. 아크릴로 이 모형선을 만들었습니다. 한 1년이 걸렸는데요. 이제 제일 제가 그것을 만들게 준 목적이 뭐냐면, 당시에는 3D CAD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구원들이 이제 공간 개념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했어요. 그래서 종이로 이렇게 뭐 장비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보고 막 이렇게 해서 자기 분야 다 받아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아크릴로 이제 다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안이 훤히 내다 보이게끔 이렇게 모형을 만들었어요. 그 안에는 기관실도 에 들어가는 장비들 다 집어넣고요. 자막형도 넣고, 그다음에 침대도 넣고 다 했어요. 배터리도 넣고요. 그래서 연구원들이 그걸 보고 공간 개념을 확인할 수 있게 무슨 하고요. 저 자신도 이제 확신을 가지죠, 설계가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것을 갖다가 진해기 이해창 진해연구소에다가 이렇게 전시실에 두었습니다. 두면서 국방과학연구소 지휘부에 있는 분들, 그렇다면 해군에 있는 높으신 분들, 오시는 분들마다 제가 다 보여드렸죠. 그래서 설명을 다 합니다. 그래서 돌고에 대한 이해를 갖도록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제가 봤을 땐 유익하게 이렇게 활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연구원들이죠. 이거 모형선을 딱 보니까 이제 다 보이는 거죠. 다 보니까 할 수 있겠다 하는 신념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구 분위기도 더 적극적이었어요. 지금 보이는 모형선을 보면 소나돔이 선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보니까 이게 좀 안 좋겠다. 왜냐하면 의뢰 발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선수의 의뢰가 나가는
그 문이 있는데요. 페어캡이라고 합니다. 헌체 있는데 그 페어캡하고 그 소나돔하고의 그 간섭이 좀 일어난 거, 소리의 간섭이요. 그래서 의뢰 발사하게 달릴 때 거기에서 나는 유체적각적 소음이 또 소나돔에 유입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연구원들이 오히려 올리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위에 이제 올라가가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내부 구조 중에서 특히 이제 침대를 갖다가 보통은 이제 침대를 위로 접어요. 해운 배선 전부요. 근데 이거 좀 이상하다. 우리 이거 소파로도 겸용하게 해서 보니까요. 아래로 접도록 하자. 발상이죠. 생각이 발. 그래서 아래로 접으니까 상당히 좋아요. 보통 때는 소파를 썼다가 이제 위로 올려가지고 침대를 쓰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상당히 적극적인 연구 분위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중요한 이제 시험과 그 성과들을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기록을 또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이 설계 과정에서 벌써 이미 14가지 핵심 기술을 연구 개발했다고 하던데요. 이 잠수함을 한 번도 만들어 보지 못한 나라에서 연구 초기부터 이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어딘지 궁금하고요. 당시 연구 성과가 결국 이제 돌고래 건조 이후에 우리나라 이 잠수함 발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오늘 나와주신 두 분께서 여기에 대한 뭐 객관적인 평가를 한번 좀 해주시죠. 먼저 우리 김영수 박사님께서 주시죠. 예, 우리가 개발한 그 핵심 기술들은 그 짧은 기간에 큰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그 소득에서의 그 교육 훈련 덕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 어떠한 핵심 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가 하는 그 소요를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시기도 적절했습니다. 그 선박연구소의 수조가 우리 개념 설계에 맞춰서 완성이 되고 예인차가 쉬운 전용에 있었으며 또 연구소에서 무장인 어뢰 기뢰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또 그 전자전 사업도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돌고래 사업에서 얻은 그 설계 기술 또 건조 기술 또 운영 경험이 차후 우리 해군의 잠수함 사업에 크게 기여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 저도 교육의 힘을 통해서 이후에 여러 가지 이 돌고래를 건조하고 이후에 이 한국 잠수함 발전에 아주 씨앗이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우리 김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 김용수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요. 저희들은 개념 설계 착수부터 이제 돌고래에 필요한 그 인력을 양성하고요. 그다음에 핵심 부품도 시제 개발하고 그다음에 핵심 기술을 또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축된 기술이 돌고래 개발의 원천이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77년부터 81년까지 이제 저희에게 개념 설계를 하라고 주어진 예산이 4.6억, 4억 6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생각할 때는 이 돈을 가지고 잠수함을 연구한다고 하니까 이 예산을 한번 연구만 한번 해봐라. 이런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데 이래 요거까지 우리 이제 알차게 성과를 내자 했습니다. 그래서 한 푼도 이제 헛되이 쓰지 않고 연구 성과를 냈어요. 그래서 81년에 저희가 개념 설계가 끝났을 때는 뭐냐면은 언제라도 이제 돌고래 건조가 착수할 수 있게끔 이제 기본 설계 도면을 갖다 다 만들었어요. 56매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돌고래 건조 사양서, 돌고래를 어떻게 건조할 것이냐는 사양서, 저 스펙이라고 할까요? 그것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소요 장비가 어떤 것이 필요하느냐, 또 예산은 얼마나 필요하느냐, 그 다음에 연구 결과 보고서도 작성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라든지 오시는 분마다 다 내놓고 도면으로 다 내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전시도 했어요. 그게 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을 갖다가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돌고래가 이제 수중에 들어갈 때 정적인 안정성, 그 다음에 기동할 때의 안정성을 갖다 해석했던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파정 수면하에서 스노클 상태 해석, 그 다음에 추진 성능도 해석했고요. 구조 안정성도 했고요. 충격 진동 이런 것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정수가 대책도 했었고요. 또 시제 개발도 했었죠.
어뢰 발사관, 기뢰 부설 장치, 주추진 배터리, 그다음에 스노클 장치 이런 것을 취재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이제 돌고래를 성공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또 착수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설계, 그다음에 시험에서 축적된 기술과 연구 인력은 그다음 차기 잠수함 개발에 하나의 시금석이 됐지 않느냐 이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요. 이 기간 동안에 이 잠수정에 들어가는 주요 장비를 이 국산으로 만들어냈다는 점인데요. 이 다른 장비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이제 구체적으로도 다루겠지만요. 이 배터리에 관련된 부분들을 잠깐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현대 잠수함이 물 밑에서 오랫동안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이 중요한 그 지점이기도 한데요. 바로 이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는 힘이 바로 이제 배터리라고 한다면 그 당시 국내에서 이 배터리를 개발하게 된 배경이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 국내 기술로 그 당시 잠수정에 이 배터리를 이렇게 장착시킬 수 있을 만큼 이게 좀 가능했는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셨습니까? 그 돌고래에 탑재된 그 추진용 배터리는 자동차에 쓰는 그 배터리와 같은 연축전지입니다. 이미 그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었고 또 일본에 수출도 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 돌고래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는 군사용이고 또 체적이 크고 출력이 커서 그 전극판에서 전류 밀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 일정하게 하고 또 그 출력이 크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 이 온도를 분산시켜서 고출력에서도 효율을 그 유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 세밀한 설계하고 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독일의 그 바르타사의 그 전지보다 오히려 더 그 성능이 좋은 그 배터리를 우리가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아래 보시는 그림은 수중 폭발 때 그 돌고래가 뜨게 되는데 그때도 결국 그 견딜 수 있는 배터리를 그 시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또 성과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제 높게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이제 1979년 10월 26일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갑작스럽게 서거를 하시게 되죠. 이 대통령의 이 급작스러운 서거가 무기체계 개발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이제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 돌고래를 한참 건조하는 그 팀한테도 굉장히 큰 이 타격이 좀 주어졌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 우리 김홍수 박사님께서 이 책임자로 계셨기 때문에 이게 좀 많이 좀 어려웠을 텐데 어떠셨습니까? 네, 그 국가연 그 지휘부는 그 개념 설계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게 되면서 건조를 위한 대통령 재가를 그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발생한 대통령 시해 사건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걱정으로 마음이 졸이게 되었죠. 예. 그래서 바로 국가연 그 지휘부에 제가서 결재를 올립니다. 79년 11월 11일 결재를 받기 위해서 연구소 소장 그 신문택 소장을 방문했습니다. 돌고래 건조 계획에 관한 그 사항들을 그 차분히 그 설명을 했고 연구소 소장 신문택 소장은 좋습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면서 흔쾌히 그 결재란에 그 서명을 하셨습니다. 대통령 유고 시에 그 대형 사업을 전결로 처리한 그 소장님의 그 결재는 그의 용단이었고 또 그 우리 팀에 대한 그 전폭적인 그 신뢰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79억 600만 원의 그 이 건조 예산을 일괄 승인함으로써 돌고래 건조 사업이 그 건조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첫 잠수정
돌고래 개발과 건조 이야기, 오늘 시간상 미처 못한 이야기 다음 이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